2016년 제1회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큰 경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기비라고 하면 공기비를 이제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제 연소에 필요한 이제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유입된 공기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M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비가 너무 크면 결국에 이 분모는 동일하니까 이 분자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입된 공기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보다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지고 유입된 공기가 많을수록 녹수 발생이 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이산화황의 가스의 농도가 5pp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준 상태로 환산을 ppm에서 이제 ppm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밑에 해설이 있긴 한데 다음번에 책 나올 때는 이걸 좀 내용을 수정을 할게요. 뭐냐면 기체의 양이잖아요. 결국 이제 5ppm이라는 게 기체가 5ml per 미터 세제곱이 있다는 뜻인데, 이 기체의 양을 환산을 할 때는 그 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기체의 양은 온도와 그리고 압력 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ppm에서 ppm으로 온도와 압력이 이게 변했다. 이 표준 상태가 결국 0도씨 1기압이잖아요. 이게 1기압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는 ppm이 같이 나오면 그냥 원래 농도의 값을 적어주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상층부가 불안정하고 하층부가 안정을 이루고 있다. 상층부가 불안정하다고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잘 퍼져나갈 겁니다. 하층부가 안정하다고 하면 하층부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 고도를 기준으로 위에는 막 퍼져나가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은 3번이겠죠. 4번 여가 집진장치에 사용되는 여포 재료 중 가장 높은 온도, 이제 광물질로 광물 섬유로 만든 것이 고온에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가 집진장치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은 그런 그 먼지들은 처리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200에서 250도씨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그것이 광물 섬유로 된 그 여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목면, 양모 얘네들은 온도가 다 낮고, 이제 글라스 파이버라고 하면 이게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나 뭐 탄소섬유 그런 것들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도씨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유해가스의 흡수 장치의 흡수액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용해도는 커야죠. 커야 대상 가스를 잘 용해시킬 수 있고, 휘발성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가지 않아요. 점성은 결국에 저항값인데 저항이 작아야 가스가 술술술술 이동할 수 있겠죠. 저항이 너무 높으면 가스를 흡수액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동력비가 좀 커집니다. 답은 3번이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죠. 불안정하면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입구 처리 속도가 증가하면 제거 효율이 커지며 네, 블로우다운 효과. 블로우다운이 나오면 원심력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블로우다운이 이제 사이클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네, 장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유입, 유출 이렇게 있으면 나가는 것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다시 네, 재유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사이클론이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 이건 그냥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임계 입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밑에 보면 한계 입경, 최소 제거 입경도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대 온실가스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는 해당이 없어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제 메탄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이산화탄소가 네,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이건 양이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답은 1번이죠. 10번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3.9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 네, 이 구형의 먼지 입자. 공기 중에 중력 침강할 때 결국에 스톡스 법칙을 써서 네, VG를 찾으라는 건데 요거를 할 때는 단위를 좀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직경과 그리고 밀도 그리고 점성계수 요게 지금 단위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한번 해보면 우선 직경부터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직경. 이 문제에 있는 단위로 통일을 하면 좀 편합니다. 센티미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자, 5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는 자, 몇 밀리미터죠? 10의 3승 죄송합니다. 네.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는 1ml가 되고요. 네. 10의 1승 밀리미터가 1cm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3승,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1승 있죠.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곱하면 5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남으면 센티미터만 남잖아요. 5 곱하기 10의 3, 1 하면 마이너스 4죠. 4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직경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점성계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인데 곱하기 1kg은 이제 그램으로 바꿀게요. 네. 10의 3승 g이 되겠죠. 퍼. 자, 미터 퍼 세컨인데 자, 미터를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면 자, 미터 곱하기 1미터는 10의 네,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쵸? 네.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위 미터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우선 단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의 제곱을 요 10의 3승이랑 약분을 하면 네, 10의 1승이 되죠. 그러면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1승 있잖아요. 이게 10의 3승이 없어지고 얘랑 약분되니까 10만 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승이 되고 단위는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지저분한데 네. 점성계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점성계수와 직경을 넣어서 스토크스 법칙을 완성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VG는 18 뮤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 다음에 직경의 제곱, 직경이 요거잖아요. 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이죠. 네, 곱하기 그 다음에 밀도 3.7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요거는 지금 대기잖아요. 공기에서 로 값은 공기의 밀도는 삭제해도 됩니다. 값이 너무 작아서. 네,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이 0.27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걸 하실 때 계산도 이게 이 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단위만, 그러니까 숫자만 자꾸 바뀌면서.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 조금 먼저 이제 이 10의 몇 승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약분하면서 하면 좀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한번 써볼게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여기 제곱이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한 걸로 쓸게요. 네. 곱하기 3.7. 그냥 단위 다 빼겠습니다. 곱하기 980을 18 곱하기 1.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4승 없어지죠. 그쵸? 그럼 요것만 빼고 계산을 해도 계산기 사용하는 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네,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 답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12번 전기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 집진장치는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원리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좋고 나쁜지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압 변동 같은 조건이 바뀌면 네, 운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건 다 맞습니다. 13번 가솔린을 연료로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에서 녹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녹스가 많이 배출되려면 네, 과잉 공기 공급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당연히 가속이겠죠. 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연소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네, 공기 공급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 시에 가장 많이 녹스가 배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포진 먼지의 중화가 적당한 속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기 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 저항의 범위.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그림이랑 같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값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숙지하셔서 10의 5승에서 10의 10승 사이다. 요거보다 이제 낮으면 이제 집진이 시작이 잘 안 되고 요거보다 높으면 스파크가 튀다가
이제 역전리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저항값이라는 게 결국에 저항값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그 먼지의 이제 마이너스를 대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 마이너스 전자를 얼마나 배출시킬 수 있느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역대가 적당한 저항값으로 네, 먼지를 이제 잘 대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해수 처리 분야에서 미생물의 크기는 1mm를 의미합니다. 답은 1번이죠. 17번 버섯은 균류입니다. 균류를 우리가 이제 펀자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버섯,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을 균류라고 한다. 포자로 번식을 하죠. 포자 번식하는. 18번 살수여상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살수여상은 네, 여제를 이런 통에다가 네, 담아놓고서 폐수를 뿌려서 또는 폐수를 이동시켜서 이제 오염물질을 이 여제에 붙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키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이게 이제 여제끼리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해서 이제 연모처럼 되거나 또는 겨울철에 얼면 또 이게 미생물들이 반응을 잘 못하겠죠. 그런 문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팽화는 활성 슬러지,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네, 이 그 침전조에서 네, 오염물질이 침전이 잘 안 하는 침광성이 떨어지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팽화를 유발하는 그 물질이 사상성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이게 일종의 균류입니다. 균류.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9번 기름 입자 A와 B의 지름이 동일하다. 하면 비중만 다르대요. 네. 비중이 결국 이제 밀도잖아요. 물과 비교했을 때 그 밀도의 비율. 네, 그래서 부상 속도비를 이제 구하려면 결국에 이제 스토크스 법칙을 기준으로 요 A와 요 B를 이제 이렇게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조건은 똑같으니까 뭐 쓸 필요도 없어요. 대신 이제 물을 기준으로 네, 이 값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우선 VA 값은 1 마이너스 0.88이죠. 그쵸? 그리고 VB는 1 마이너스 0.91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요거는 0.12랑 값이 나오고 요거는 0.09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로 나누면 돼요. 네, 그러면 9분의 10이잖아요. 9분의 12. 그럼 9일은 9. 그리고 9, 3, 27. 뭐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0번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 다른 건 다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비가 너무 여름에 집중되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가용수량이 낮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 흡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얘도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네, 이 식이라고 합니다. 이 흡착제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제 흡착 등온식에 관련된 식이 이 프로인들리의 식이라고 해요. 답은 4번입니다. 22번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반응의 단계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제 고도 처리 죄송합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고도 처리에서 어떻게 인을 제거하는지 생물학적으로 그 순서인데요. 네, 우선은 이제 현기 상태를 유지를 해서
인을 방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호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 인을 잡아먹는 그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혐기, 인 방출, 호기, 인 섭취 이렇게 고도 처리해서 인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3번 어느 공장에서 유가크롬이 600mg/L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아황산 나트륨 이걸로 환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총 폐수의 량이 이제 하루에 유량이 40 큐빅미터일 때 이때 필요한 요거 양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지요. 네, 조건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무시하셔도 돼요. 이 두 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따로 뭐 원자량 뭐 이런 거를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네,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우선 여기서는 요게 이제 크롬 값이고 요건 그대로 이제 아황산 나트륨 값이잖아요. 그래서 공장 폐수에 있는 리터당 600mg 이라는 양을 가지고 총 폐수에 포함된 크롬의 양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찾을게요. 40m 세제곱 per day 곱하기 이제 600mg per 리터인데 자 미리그램 per 리터는 그램 per 미터 세제곱과 같습니다. 분자 분모에 1000씩 곱해주면 단위를 다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 단위를 올릴 이유는 얘랑 곱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자 600g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즉 6, 4, 24 이것만 남죠. 그러면 24에 공이 하나 둘 셋 g이 되고 얘는 24kg이죠. 그쵸? 즉 크롬이 요게 물속에서 뭐 어떻게 해리되든지 간에 요게 24kg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 밑에 식이 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요게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2몰 3몰이죠. 그러면 2몰 곱하기 자 이 크롬의 이제 원자량이 52잖아요. 네, 물론 이게 뭐 단위가 그램 퍼 몰이긴 하지만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네, 요거 대. 자, 3몰에 그 다음에 아황산 나트륨의 분자량이 126이라고 했죠. 126은 우리가 계산한 크롬의 양. 처음에 크롬이니까 크롬이고 요게 아황산 나트륨. 네, 요겁니다. 그러면 24kg 대 아황산 나트륨은 얼마가 필요하겠는가? 요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x만 놔두고 이항을 하면 요 곱한 값 3몰 곱하기 126 곱하기 24kg을 2몰 곱하기 52 이렇게 나눈 값이죠. 네.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3번이 되겠죠. 24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탄올이잖아요. 네, 에탄올이 물 1리터에 92g 녹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요만큼의 양이고 그때 COD 값 결국에 이제 산소 요구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식을 우선 완성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이 반응식을 플러스 우리가 이제 O2 값을 모르고 그리고 CO2 값을 모르고 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계수를 찾으면
제일 쉬운 게 이제 탄소부터 맞추는 건데 탄소가 2개니까 수소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소가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요 앞에 C는 뭐가 와야 될까요? 3이죠. 됐죠? 네. 그리고 이게 탄소가 네네 아무튼 네. 그리고 B 값은 탄소가 2개니까 여기 B 값은 2가 와야 되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산소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 두 번째 수소, 세 번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산소 요 순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산소는 2개인데 2개 곱하면 4개죠. 그리고 1개인데 3개 곱하면 이제 3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7개잖아요. 그런데 앞에 산소 하나 있죠. 그럼 하나를 뺍니다. 그럼 몇 개죠? 6개죠. 6개인데 여기 2개 있으니까 A 값은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 2, 3. 이 개수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각 분자량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을 다 더해보면 12 더하기 24 더하기 5 더하기 16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다 더하면 46이 나오죠. 46대 요 산소의 분자량 30이니까 이게 96g이잖아요. 96g은 이제 에탄올이 몇 미리그램 몇 그램 녹아 있다고 했죠? 92g 녹아 있다고 했죠. 92g per 리터 대 X 하면 요게 이제 산소의 비례식으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46대 96g은 죄송합니다. 46대 96g은 92g per 리터 대 X. 그래서 이렇게 푼 거예요. 요 식이 그 식이죠. 192g per 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설명 쭉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차집고에서 모아서 이제 보낸다고 했죠. 이걸 이제 차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차집식이 직각식을 좀 개선한 형태다라는 정도만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6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점과 B점의 차이는 지도에서 하나의 점에서 배출되느냐 또는 지도에서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조금씩 배출되느냐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요거는 점입니다. 자, 농경지 배수는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게 넓은 이제 농경지에서 나오니까 요거는 B점이에요. 점이 B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7번 폐수의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수를 살균할 때 이제 염소를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염소는 크게 이제 유리잔류 염소와 결합잔류 염소의 형태로 살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유리잔류 염소가 있고요. 결합잔류 염소가 있어요. 근데 유리잔류 염소는 이제 차염소산이나 아니면 차염소산 이온 요 두 가지고요. 결합잔류 염소는 이제 모노클로라민과 다이클로라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클로라민이잖아요. 염소가 이제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요게
모노클로라민입니다. NH2Cl이고 네. NHCl2가 다이클로라민이에요. 이게 개수예요. 모노 하나, 다이 두 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살균력의 차이는 유리잔류염소가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살균력이 센 거는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오존이에요. 오존이 가장 강력한 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네 모노클로라민보다 이게 더 크죠. 네, 네 틀리죠. 네, 보통 온도를 높이면 살균 속도가 네, 느려집니다. 그리고 같은 농도일 때 유리 잔류염소가 결합 잔류염소보다 살균 능력이 훨씬 크다. 답이 3번이죠, 3번. 네, 요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보기에서 우리나라 하천수의 일반적인 수질적 특징만을 모은 것은 계절에 따라 수위 변화가 심하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층이 형성된다? 성층이 형성되는 건 맞는데 이건 하천이 아니라 소입니다. 정수역. 수온이 비교적 일정하고 무기물이 풍부하다.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건 지하수예요. 네. 그리고 이건 맞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기역과 리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네, 적조, 부영양화, 원인, 질소하고 인입니다.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30번 보시겠습니다. 0.1몰 농도의 NaOH 1000ml 그리고 0.3몰의 황산 이제 몇 ml를 같이 섞으면 이제 중화 적정할 수 있느냐. 요거는 NV는 N-V- 공식을 활용하면 푸실 수 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즉 이 몰 농도를 노말 농도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환산하기 위해선 각각의 물질이 몇 가 물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네, 이 수산화나트륨은 네, NaOH- 이렇게 물속에 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1가예요. 1가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습니다. 반면에 황산은 이게 물속에 해리되면 수소이온 2개와 그리고 네, 황산이온으로 나뉘죠. 그래서 얘는 2가입니다. 네, 그래서 몰 농도가 2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요 N-NV, N-V-를 명확하게 좀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0.1 노르말 농도가 되고요. 얘는 0.6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자, N-V-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수산화나트륨 0.1 노르말 농도 곱하기 1000ml는 자, 황산 0.6 노르말 농도 곱하기 X. 그럼 X만 남기고 이것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0.6 이렇게 되죠. 삭제되고요. 그러면 노르말 없어지고 0 없어지면 6분의 1000이네요. 6분의 1000을 계산기로 해보면 자 1000 나누기 6 하면 죄송합니다. 네. 나누기 6 하면 166.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했을 때 166.7 ml의 황산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과 적정에 필요한 0.3몰의 황산은 바로 167ml가 되는 것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해서 페놀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보관을 할 때는 우선 소재는 이게 G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유리 글래스의 약어입니다. 소재는 유리 소재에 보관을 하고요. 네, 보관할 때는 온도C는 4도C이고 인산염으로 온도는 4도C 이하 로 조정한 후에 황산구리를 1리터당 1g을 첨가해서 보관하는 기준으로 한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2번 오존살균 시 급수계통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잔류살균 효과라는 게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뭐 활성탄이나 실리카겐이나 활성알루민이나 얘네들은 어떤 그 살균 효과라기보다는 흡착제, 요거는 이제 뭐 응집제로도 쓰이긴 하죠. 이런 물질이고 염소가 잔류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오존이 상당히 좋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살균 효과에는 그닥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33번 살수 여상의 표면적이 300제곱미터이고 유입 분유량, 이건 유량이죠. 유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표면 부하는 얼마인가, 즉 표면적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단위만 좀 보셔도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미터 세제곱 퍼 미터 제곱 데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적과 유입 분유량의 단위를 이용하시면 푸실 수 있어요. 즉 15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를 결국에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300 미터 제곱. 그러면 이 단위는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약분하면 5 미터 세제곱 퍼 미터 제곱 데이. 1m 1m에 단위 표면적을 지니는 이 살수 여상의 표면적에 하루에 5m 세제곱 퍼 데이를 5m 세제곱에 부피를 지니는 그 오염물질이 유입 분유량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4번 MLSS 농도가 3000 ppm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키즈 혼합액에 1000ml 매스 실린더로 취해서 30분간 정치시켰다. 침강 슬러지의 용적이 440ml일 때 슬러지 밀도 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SDI의 값이죠. 그래서 SDI 값은 SVI 값을 구해서 이것을 분모로 넣고 100으로 나눈 값이 SDI 값이거든요. 그러면 SVI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슬러지 밀도 지수 말고 슬러지 용적 지수예요. 슬러지 용적 지수는 MLSS 양분의 슬러지의 용적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MLSS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000분의 슬러지 용적이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440ml라고 나와 있잖아요. 밀리리터 퍼 죄송합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고요.
분자는 440ml 곱하기 이 1000을 곱하는 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기 위한 환산 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40을 1000으로 곱한 것, 자, 1000 지울게요. 그러면 3분의 440이잖아요. 그러면 440 나누기 3. 그럼 147이 나옵니다. 147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100 나누기 147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00 나누기 147 하면 0.68 정도가 나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35번 125 큐빅미터 퍼 아워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유량이죠. 그리고 원리 부하가 100m 세제곱 퍼 미터 곱하기 4 하루에 단위 길이당 요게 예를 들어 뭐 1m라고 하면 100m 세제곱의 양의 이제 원류 부하를 가지고 있다. 이 침전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료 위의 유효 길이를 구하려면 자 유량을 이제 원료 부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로 나눠주게 되면 자 유량이 미터 세제곱 퍼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원료 부하는 미터 세제곱 퍼 시간 곱하기 이제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단위로 하나만 남아서 위로 올라가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답에서 주어진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5 큐빅미터 퍼 아워를 100 큐빅미터 퍼 미터 데이 하면 미터 세제곱 없어지고요. 그래서 1.25 자 미터 데이 퍼 아워 요 데이랑 아워랑 이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 1일은 1일분에 24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삭제되고 요게 24시간으로 바뀌죠. 그럼 아워 삭제하면 24에 1.25로 곱한 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 곱하기 1.25 하면 30이죠. 그래서 3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자 깨끗이 하고요. 3번이죠. 36번 탄소 1kg이 연소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질량 그람 킬로그램으로 지금 찾으라고 답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 반응식을 우선 쓰시면 돼요. 밑에 보면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게 완전 연소식이죠. 그래서 얘가 원자량이 12g이잖아요. 12g일 때 산소가 32g, 산소는 16입니다. 원자량이 거기다 2개니까 32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으니까 단위를 스케일을 업을 하면 12kg 대 32kg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kg 대 32kg은 문제에서 나온 것이 1kg이잖아요. 1kg 대 x.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이항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31을 11을 나누면 약 2.67kg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37번 공기비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이에요. 그래서 공기비가 이제 이게 m인데 m 값이 m이 1보다 크면 공기가 너무 과잉 공기가 주입된 거고 m이 1보다 작으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M값을 기준으로 연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공기량을 주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 답은 1번이지요. 38번, 수거된 폐기물을 압축하는 이유. 거리가 먼 것은 압축을 하면 아무래도 부피가 줄어드니까 용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같은 얘기고요. 네. 그리고 용적이 줄어들면 이제 매립지의 전체적인 그 수명을 연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압축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연소되지는 않겠죠. 답은 4번입니다. 39번, 인구가 50만 명이래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니까 요게 7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800 큐빅미터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랑, 그러니까 요 값이랑 왠지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하루에 한 사람이 몇 킬로그램을 발생시키느냐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50만 명 인구니까 50만 명 네, 곱하기 이제 7일 동안 발생시킨 쓰레기의 양, 네,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이 쓰레기 발생 양을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8,000 큐빅미터 곱하기 여기다 밀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네, 부피를 곱하면 질량만 남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420 kg per 큐빅미터 하면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 공을 우선 지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면 7호 350분의 8 곱하기 40입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좀 저는 간단하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습관이 좀 되어 있어서요. 네, 42 하면 336이고 나누기 0.96이네요. 그럼 답은 0.96 kg per in 1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0번 쓰레기를 수송하는 방법 중에 뭐 자동화, 무공해화가 가능하다. 쭉 읽어보시면 이게 결국에 네, 파이프라인 수거거든요. 파이프를 통해서 쓰레기를 뭐 이렇게 네, 집어넣으면 파이프로 수거한다는 그런 방식인데 네, 시험 문제니까 숙지는 꼭 해두시되 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파이프라인 수거.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죠. 또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41번 매립지에서 발생될 침출수량을 예측하려고 한다. 침출수 발생량에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침출수는 이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죠, 폐수. 네, 얘는 네, 강우나 또는 쓰레기 내부에 있는 네, 그런 이제 내부 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탄가스 함량과는 좀 관련이 좀 멀겠죠. 답은 3번입니다. 42번. 네,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네, 압축력, 전단력, 충격력. 요 세 가지입니다. 정전력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서 네, 문제 보면 바로 풀 수 있게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43번 쓰레기 수거 노선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환장을 설치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징 조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 제일 먼저 수거를 하는 네,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얘는 네,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적환장을 설치를 했을 때 이제 장점, 단점 그런 것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적환장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환장은 쓰레기가 이렇게 맵에서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조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도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네, 네. 도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중앙의 어떤 한 집결지에서 모아서 큰 수거 차량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네,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요 자리를 우리가 적환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적환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이제 쓰레기가 군데군데 나올 때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47번. 합성 차수막 중에 PVC의 특성. 합성 차수막이라고 하면 네, 매립지에서 이 침출수가 이동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물이 이동하지 않게 사용하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VC의 일반적인 특성, 장점과 단점을 제가 밑에 이렇게 해설에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외선, 오존, 기후에 PVC가 약하고 네, 대부분 유기화 물질에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강하다고 반대의 네,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함수율을 40%에서 20%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 공식을 활용을 해서 W1과 W2의 비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값에 각각 네, 40과 20을 집어넣어 보면 이 아래 식처럼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60 곱하기 W1은 80 곱하기 W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W2를 기준으로 무게를 찾아보면 W2는 80분의 6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4분의 3 W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W1이 1톤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1000 하면 여기 250이 되고 두 개 곱하면 네 750kg이 되겠죠. 그래서 W2는 750kg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8번. 쓰레기 발생량 영향에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는 계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49번. 슬러지 탈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탈수할 때는 네, 뭔가 힘을 가해서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산화지는 네,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네, 폐수를 처리하는 일종의 호기성 뭐 산화지 공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0번. 이건 맨 아워 톤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맨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1시간 퍼 톤. 그래서 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 뭐 한 사람이 몇 시간 걸리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좀 더 많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MHT 값은 낮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1번.
보면 난분해성 물질, 펜톤시약, 철염과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있는 그 화학식과 과산화수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53번. 폐기물 퇴비화 시 적정 CNB. CNB라고 하면 여기에 탄소고, 여기 이제 질소잖아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가 퇴비화 됐을 때 얼마나 이게 퇴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에서 보시면 25에서 50을 기준으로 적정 CNB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54번도 이제 퇴비화의 적정 최적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분과 pH를 각각 연계를 해서 꼭 숙지를 해주세요. 답은 1번이죠. 55번. 폐기물 전단 파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단 파쇄기는 이제 찢는 힘을 이용해서 대상 물질을 파쇄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칼을 많이 사용하고, 얘는 이제 전단, 충격, 압축 세 가지 파쇄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한 파쇄기가 있는데,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속도는 좀 느리고, 그리고 어떤 이제 대상 물질을 잘 찢을 수 있을 때는 파쇄가 잘 되지만, 다른 외부 물질이 혼입됐을 때는 좀 처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좀 내용이 틀린 것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강하지 않고 약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6번.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는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소리가 더 커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방음 대책은 음원 대책, 소리를 자체를 줄이는 것과 전파 경로 대책, 전파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지금 음원 대책이 아닌 것은, 즉 전파 경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잘 보시면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파가, 소리가 이동하다가 이제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가장 대표적인 전파 경로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8번. 저음원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의 음압 레벨이 60dB이고요. 이 음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의 음압 레벨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저음원으로부터 거리가 R1, R2, 그리고 각각의 지점의 음압 레벨을 SPL1, SPL2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공식으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식을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치의 거리와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10m 떨어진 지점에 SPL2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PL2가 SPL1 20 로그 R1분의 R2라고 하면 60dB 빼기 요 값인데, 이게 로그 2잖아요. 로그 2가 0.3010입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로그 3은 0.4771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면 계산할 때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보면 60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 하면 20 곱하기 0.3010 하면 0.602가 나오잖아요.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60에서 6.02를 빼면 60 빼기 6.02 53.98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59번. 변동하는 소음의 에너지 평균 레벨로, 여기 문제에서 이제
변동소음 레벨을 표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등가소음 레벨로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형상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게 이제 뭐 스프링이나 뭐 방진 고무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일 텐데요. 여기 보면 좀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냐면 내부 마찰에 의한 발열 때문에 열화되기 쉽다. 네, 이 방진 재료라고 하면 결국에 네, 진동을 억제해주는 네, 그런 억제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지 뭐 방진 고무, 공기 스프링, 금속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발열 시 열화되는 것은 방진 고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